제37화 옥선 할머니의 이야기. 그 남자가 떠난 뒤에도 내 심장은 한참 동안이나 세차게 뛰었어. 놀라움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지막 표정. 그건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지. 스승의 힘을 빌렸지만 분명 내 의지가 더해져 만들어낸 기적. 난 처음으로 이 능력의 주인이 된 것 같은 짜릿한 희열을 느꼈어. 난 그릇을 치우고 조리대를 정리했지. 조리대 한편에 가지런히 놓아둔 김 선생의 칼세 자루. 이제 저놈들은 더 이상 낯선 유물이 아니었어. 내 손의 연장이자 내 생각에 응답하는 파트너였지. 난 깨끗한 행주로 칼날을 한 번 쓱 닦아주었어. 그 서늘한 감촉이 기분 좋게 느껴졌지. 그때였어. 딸랑. 가게 문이 열리고 옥선 할머니가 들어왔어. 난 순간 긴장했지. 또 무슨 시험을 치르러 온 건가 싶어서. 근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 할머니의 눈에는 이전의 날카로운 경계심 대신 깊은 호기심과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진지함이 담겨 있었지. 할머니는 자리에 앉지 않고 곧장 내 앞으로 조리대로 다가왔어.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내가 닦아놓은 새 자루의 칼에 꽂혔지. 그 순간 할머니의 숨이 멎는 게 느껴졌어. 늙고 때 닫혀있던 입술이 살짝 벌어지고 바위처럼 흔들림 없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크게 흔들렸지. 이 칼은. 할머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 그녀는 주름진 손을 뻗어 가장 큰 칼의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지. 마치 수십 년 만에 만난 옛 연인을 대하듯이. 이 칼을 자네가 어찌 가지고 있는 겐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질문 이상의 절박함 같은 게 묻어 있었어. 난 잠시 망설였지. 이건 내 가장 깊은 비밀이었으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 서린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보는 순간 난 이 사람에게는 말해야 한다고 직감했어. 이 사람은 이 칼의 역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테니까. 난 창고에서 발견했던 낡은 나무 상자 이야기부터 그 안에 들어있던 노트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았어. 내게 일어나는 기묘한 각성에 대한 이야기는 뺐지만 내가 이 칼과 노트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것까지는 말했지. 내 이야기가 끝나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그녀의 눈가는 어느새 붉게 젖어 있었지. 그랬구먼. 여기에 있었어. 그 사람이. 할머니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 그리고는 아주 긴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지. 이 칼의 주인은 내 평생 만났던 요리사 중에 가장 위대한 천재였네. 우리 모두는 그를 김 선생이라고 불렀지. 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김 선생은 불꽃 같은 사람이었대.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요리했고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창의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사람. 재료에 숨겨진 영혼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완벽한 맛으로 구현해내는 신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 젊은 시절 나와 김 선생은 함께 요리를 배웠네. 나는 정직하게 땀 흘려 기본을 쌓는 쪽이었고 그 사람은 날갯짓 한 번으로 하늘을 나는 새와 같았지. 나는 평생을 걸려야 닿을 수 있는 경지를 그는 단숨에 뛰어넘곤 했어. 질투도 났지만 그 재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할머니는 먼 곳을 보며 말했어. 그녀의 눈은 수십 년 전 치열하고 빛나던 젊은 시절을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았지. 그녀는 김 선생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몇 가지 일화들을 들려주었어. 시장의 떨이 생선으로 최고의 생선 요리를 만들었던 일, 아무도 쓰지 않던 잡초로 향기로운 국을 끓여냈던 일. 그의 손을 거치면 세상의 모든 재료가 보석으로 변했다고 했지. 난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 내가 그저 막연하게 스승이라고 불렀던 존재의 진짜 모습이 할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었거든. 그 사람은 늘 말했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교감이라고. 재료의 마음을 읽고 먹는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비로소 하나의 요리가 완성된다고. 그건 내가 발견했던 노트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었어. 할머니는 김 선생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당대 최고의 한식당을 열었던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섰던 화려한 시절까지 이야기했지. 난 상상해봤어. 수많은 찬사 속에서 자신의 요리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던 한 천재 요리사의 모습을. 이야기의 정점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 환하게 빛나던 그녀의 눈빛에도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지. 그렇게 그 사람은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네. 모두가 그의 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지. 나조차도.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어. 그러다 그 끔찍한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제38화 천재의 비극 그리고 마지막 노트. 사고라고요? 내가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끔찍한 사고였지.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다고 들었네. 크게 다쳐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였다고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듯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네. 요리사로서의 모든 것. 할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김 선생은 후각과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왔어. 노트에 적혀있던 내용이었지만 실제 그의 동료였던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그 사실의 무게는 전혀 달랐지. 요리사에게 후각과 미각을 잃는다는 것. 그건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잖아. 상상이 가나. 세상의 모든 맛과 향을 지배하던 천재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자신이 만든 음식에서 아무런 맛도 아무런 향도 느낄 수 없게 된 거야. 그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지 난 상상할 수 없었어. 하지만 난 그 절망의 결과물을 알고 있었지. 내가 처음 인수했던 이 가게. 더럽고 맛없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공간이 바로 김 선생의 절망 그 자체였던 거야. 그 후로 김 선생은 사라졌네. 자신의 식당도 팔아버리고 우리 모두와의 연락도 끊었지. 죽었다는 소문도 돌았고 어딘가에 숨어 폐인처럼 산다는 소문도 있었어. 아무도 그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알지 못했지. 난 그저 그가 요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세상을 등졌을 거라고만 생각했네. 할머니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 근데 여기에 있었구먼. 자신의 절망의 결과물인 이 끔찍한 분식집에서 스스로를 벌하며 살고 있었던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이 가게를 보며 혀를 차기만 했으니 할머니는 깊은 자책감에 빠진 것 같았어.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할머니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가죽 노트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수첩이었지. 이건 그 사람이 사라지기 직전에 내게 보낸 마지막 물건일세. 할머니는 그 수첩을 내게 건넸어.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네. 요리법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넋두리나 철학 같은 것들만 가득했거든. 근데 오늘 자네와 자네의 요리, 그리고 이 칼을 보고 나니 알 것 같아. 이건 그 사람이 혀와 코를 잃은 뒤에 영혼으로 요리하는 법을 터득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처절한 기록물이었던 거야. 난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받아들었어. 이제야 이 수첩의 주인을 찾은 것 같구먼. 할머니는 조리대 위의 칼들을 다시 한번 쓸어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 사람의 손은 자네가 이어받았으니 이제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배울 차례야. 그 길은 나보다 이 수첩이 더 잘 알려줄 걸세.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가게를 나섰어. 난 가게에 홀로 남아 2개의 노트와 3자루의 칼을 내려다봤지. 김 선생의 기술이 담긴 첫 번째 노트, 그리고 그의 마음과 철학이 담긴 2번째 수첩. 이제야 나는 그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게 된 거야. 난 조심스럽게 할머니가 건네준 마지막 수첩을 펼쳤어. 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 음식은 혀로 기억되지 않는다. 가슴으로 기억된다. 제39화 스승과 제자. 옥선 할머니가 다녀간 후 나와 할머니 사이에는 기묘한 유대감이 생겼어. 할머니는 더 이상 나를 감시하지 않았지. 대신 진짜 스승처럼 나를 대하기 시작했어. 물론 말수는 여전히 적었고 칭찬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지만 말이야. 할머니는 가끔 가게 문을 빼꼼 열고 오늘 국물 맛이 좀 약하다. 거나 기름 온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같은 퉁명스러운 한마디를 툭 던지고 가곤 했어. 처음에는 그게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나중에는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라는 걸 알게 됐지. 미각을 잃은 김 선생의 영혼은 마음을 읽는 데는 특화되어 있었지만 요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예를 들어 간을 맞추거나 온도를 조절하는 감각은 무뎌져 있었거든. 할머니는 자신의 50년 경험으로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었던 거야. 나도 변했지. 예전 같았으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꺼요 라고 쏘아붙였을 텐데 이제는 할머니의 말을 잔소리가 아닌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 난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김 선생의 노트를 다시 읽으며 내 요리의 문제점을 고쳐나갔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내가 가게 앞에서 야채를 다듬고 있는데 할머니가 쓱 다가오더니 내 칼 잡는 자세를 지적했지.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 칼질은 손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의 흐름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뒤에 서서 내 손을 잡고 칼 잡는 법부터 다시 가르쳐줬어. 할머니의 작고 주름진 손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따뜻했지. 난 생마레초 매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됐어.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지. 우리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라는 호칭은 없었어. 하지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묵묵히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는 나를 통해 잊고 있던 옛 친구의 열정을 다시 느꼈고 나는 할머니를 통해 진짜 요리사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우고 있었지.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조금씩 변했어.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이제 나는 그들을 대하는 게 두렵지 않았지. 김 선생의 노트와 할머니의 조언 덕분에 나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위로할 최고의 맛을 구현해낼 자신감이 생겼거든.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 옥선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왔어. 손님이 아니라 그냥 마실 나온 사람처럼. 그녀는 내가 따라준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조용히 입을 열었지. 자네, 이제 제법 요리 사태가 나는구먼. 그게 할머니가 내게 해준 첫 칭찬이었어. 난 쑥스러워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지. 김 선생도 아마 기뻐하고 있을 게야. 자네 같은 제자를 둬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 난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지. 할머니의 눈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 그 미소는 내게 100마디 칭찬보다 더 큰 용기를 주었지.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 내 뒤에는 김 선생이라는 위대한 스승의 영혼이, 그리고 내 앞에는 옥선 할머니라는 든든한 현실의 스승이 있었으니까. 난 이제 두려울 게 없었지. 어떤 손님이 찾아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요리를 하면 되는 거였어. 오늘의 식당은 이제 나 혼자만의 성역이 아니라 2명의 스승과 1명의 서툰 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야. 제40화 마음으로 요리하는 법. 옥선 할머니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뒤 난 본격적으로 김 선생의 유산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시작했어. 낮에는 할머니에게 요리의 기본기를 배우고 밤에는 가게에 홀로 남아 김 선생의 노트 2권을 파고들었지. 첫 번째 노트는 기술에 대한 기록이었어. 칼 쓰는 법, 불 다루는 법, 재료의 성질을 이해하는 법. 나는 김 선생의 칼을 들고 노트에 적힌 대로 수없이 연습했지. 처음에는 칼에 깃든 영혼이 내 손을 이끄는 느낌이었지만 연습을 반복할수록 점차 칼과 내 손이 하나가 되어가는 걸 느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칼과 함께 춤을 추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야. 두 번째 노트, 할머니가 건네준 수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지. 거기에는 레시피가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어. 대신 사람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 마음을 음식으로 치유하는 과정에 대한 처절한 기록이 담겨 있었지. 슬픔에 빠진 자에게는 단맛을 주어라. 단맛은 가장 원초적인 위로다. 분노로 가득 찬 자에게는 쓴맛을 내어주어라. 쓴맛은 속의 열을 다스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든다. 희망을 잃은 자에게는 신맛을 선사하라. 신맛은 잠든 세포를 깨우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김 선생은 미각을 잃은 뒤 혀가 아닌 마음으로 맛의 본질을 꿰뚫었던 거야. 그는 사람의 감정이 특정 맛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능적으로 터득했던 거지.
난 그의 노트를 읽으며 내가 그동안 만들었던 음식들을 다시 떠올려봤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지. 죽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슬픔에 빠졌던 남자에게 내 손은 구수하고 달큰한 라면을 끓여냈어. 꿈을 잃고 분노하던 여자에게는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를 만들었지. 이제 나는 각성의 비밀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 그건 단순히 손님의 마음을 읽는 걸 넘어 그 마음의 상태에 가장 필요한 맛의 처방전을 내려주는 능력이었던 거야. 그리고 김 선생의 칼은 그 처방전을 가장 완벽한 형태로 구현해내는 도구였고, 난 노트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어.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표정과 말투, 눈빛을 더 유심히 관찰했지. 그들의 말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에 숨겨진 감정의 결을 읽어내려고 했었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칼을 잡고 요리에 집중할수록 내 감각은 점점 더 예민해졌지. 어느 날은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에 차서 들어온 손님이 있었어. 예전 같았으면 내 각성은 그저 그의 분노에 반응해 매운 음식을 만들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나는 달랐지. 난 김 선생의 노트를 떠올렸어. 분노에는 쓴맛을, 난 그를 위해 아주 쓴 여주를 이용한 볶음 요리를 만들었어. 처음에는 인상을 쓰던 손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쓴맛을 다 먹어냈지.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그의 얼굴에서 험악했던 기운이 가시고 놀랍도록 차분해진 표정을 볼 수 있었어. 그는 내게 말했지. 이상하네요. 쓴 걸 먹었는데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난 비로소 깨달았어. 이게 바로 마음으로 요리하는 법이라는 것을. 난 더 이상 정체 모를 힘에 휘둘리는 꼭두각시가 아니었어. 손님의 마음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음식을 처방하는 서툴지만 진지한 요리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지. 김 선생의 유산은 비로소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했어. 나는 이제 기술과 마음을 모두 가진 요리사로서 내 앞에 놓인 운명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 비록 그 길이 여전히 낯설고 두렵기는 했지만 말이야. 제41화 평화로운 골목에 드리운 그림자. 내 인생에 평화라는 게 찾아올 줄은 몰랐어. 가게 문을 여는 아침이 기다려지고 주방에 서서 재료를 다듬는 일이 즐거워질 줄은. 옥선 할머니라는 든든한 스승이 생긴 뒤로 내 하루는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지. 낮에는 할머니에게 요리의 기본기를 배우고 밤에는 가게에 홀로 남아 김 선생의 노트 2권을 파고들었어. 내 하루는 온전히 요리로 채워져 있었고 난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좋았지.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여전했어. 저마다의 사연과 상처를 안고 와서 내가 만든, 아니 스승의 영혼과 내 손이 함께 만든 음식을 먹고 작은 위로를 얻어갔지. 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읽는 게 두렵지 않았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상처를 보듬어줄 음식을 만드는 것이 내 소명이라는 걸 받아들였으니까. 길 건너 할머니의 가게와 내 가게는 낡은 골목의 작은 등대 같았어. 할머니의 국밥이 수십 년간 그래왔듯 내 오늘의 메뉴도 지친 사람들의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주고 있었지. 골목은 평화로웠어. 나처럼 실패했던 인생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따뜻한 희망이 감도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건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인 줄 알았지. 번쩍거리는 구두에 몸에 딱 맞는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골목에 나타났어. 그들은 우리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들이었지. 그들은 가게들을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고 손에 든 서류철과 줄자로 뭔가를 재고 사진을 찍어댔어. 그들의 눈에는 낡고 오래된 것들에 대한 존중 따위는 없었지.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어. 저놈들은 우리랑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야. 그들을 보며 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어. 뭔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지. 그날 이후로 양복쟁이들은 거의 매일같이 골목에 나타났어. 골목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차가워졌지.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세탁소 아저씨, 떡집 아주머니, 작은 슈퍼 할아버지. 모두의 얼굴에 불안감이 번져갔어. 재개발이라는 새 글자가 유령처럼 골목을 떠돌기 시작했거든. 누군가는 평생 일궈온 가게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고 또 누군가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보상금을 기대하며 들떴지. 평화롭던 골목은 보이지 않는 균열로 쩍쩍 갈라지고 있었어. 옥선 할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지. 할머니는 골목의 역사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지만 돈의 유혹 앞에 사람들의 마음은 흩어지기 일쑤였어.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내 가게에 찾아와 말했지. 돈에 눈이 먼 놈들이 사람 사는 곳을 부수러 온 게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예전의 취객들을 향해 터뜨렸던 방향성 없는 분노와는 다른 거였지. 이곳은 더 이상 내게 실패의 상징이나 도피처가 아니었어.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곳, 내 스승의 영혼이 깃든 곳, 그리고 나와 할머니,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함께 숨쉬는 소중한 나의 성역이었으니까. 내 성역을 저 차가운 계산과 탐욕으로 부수러 온다. 용서할 수 없었지. 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 며칠 뒤 가게들의 낡은 셔터 위로 차가운 경고장이 나붙었어. 재개발 사업 예정 공고. 소문은 현실이 되었고 그림자는 거대한 벽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 골목의 평화는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 제42화 냉혹한 개발업자 최 이사. 재개발 공고가 붙은 뒤 골목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웠어.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떠들었지. 그날 저녁 할머니의 가게에서 골목 상인들의 대책 회의가 열렸어. 할머니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개발사에서 제시한 보상금 액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넘어간 상태였지. 싸움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 편이 패배가 결정된 것만 같았어. 다음 날이었지. 골목 어귀에 이 낡은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 그리고 차에서 내린 한 남자. 그놈이 바로 이 모든 일의 원흉, 거대 건설사의 개발 책임자라는 최 이사였어. 난 가게 안에서 그를 지켜봤지. 그는 흠잡을 데 없이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죽은 동태의 눈처럼 차갑고 공허했어. 그는 골목의 낡은 풍경을 보며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 그는 가게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었어. 평당 얼마짜리 땅, 용적률, 수익률 같은 숫자들만 보고 있는 게 분명했지. 최 이사는 자신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골목을 둘러보기 시작했어. 그는 할머니의 가게 앞을 지나며 아직도 이런 비위생적인 식당이 있다니 라며 비웃었지. 그리고 마침내 내 가게, 오늘의 식당 앞에 섰어. 그는 내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소박한 간판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지. 오늘의 식당, 매일 망하기 직전이라는 뜻인가.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내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졌어. 난 가게 문을 열고 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 뭐하는 놈이야. 아, 이 쓰레기 같은 가게 주인이신가. 최 이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벌레 보듯 말했어. 보다시피 이 낙후된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런 가게는 빨리 치워버리는 개도시 미관에도 좋지. 여긴 쓰레기장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야. 내 차가운 목소리에 최 이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 내 분노가 그에게는 하찮은 요운거리일 뿐이라는 듯.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지. 걱정 마시오. 법대로 두둑한 보상금 쥐어서 내보내줄 테니 그 돈으로 더 좋은 쓰레기장이나 알아보시든가. 그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나를 지나쳐 가려고 했어. 난 그의 앞을 다시 막아섰지. 내 눈에 어떤 살기가 번뜩였는지 그의 부하들이 내 앞을 가로막았어. 비켜, 사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최 이사는 그런 나를 보며 재미있다는 듯 웃었어. 패기 한 번 좋군. 하지만 어쩌나 세상은 자네 같은 놈들의 패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돌아가거든. 곧 알게 될 거야. 자네의 그 하찮은 저항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그 말을 남기고 최 이사는 검은 차에 올라타 사라졌어. 난 그의 차가 남긴 매연 속에서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지. 가게로 돌아온 나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어. 내게 깃든 이 신비한 능력.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지친 육체를 일으켜 세우는 이 힘도 저런 차가운 자본의 폭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지. 낡은 메뉴판을 떼어내고 스승의 유산을 계승하며 겨우 한 걸음 내디뎠다고 생각했는데 난 결국 더 거대한 벽 앞에서 또다시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어. 그때 옥선 할머니가 내 가게로 들어왔어. 할머니는 지쳐 보이는 내 어깨를 툭 쳤지. 저런 놈들한테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 자네 요리도 소용없을 게야. 할머니의 현실적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 마음이 없는 자, 내 요리는, 내 능력은 그런 자에게는 닿을 수조차 없는 걸까. 난 처음으로 내 능력의 명백한 한계와 마주하고 있었어.